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기업 장부 속에 꽁꽁 숨겨진 진짜 가치를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이번 가치평가 익스플레이너의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안녕하세요. 겉보기엔 진짜 으리르리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체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자산들을 턱턱 사들이는 건지 오늘 그 자금 조달의 뒷얘기를 제대로 캐볼 준비가 된 학생입니다. 하하,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보할 주제, 바로 자본 조달 믹스 평가. 쉽게 말해 기업의 돈줄 파헤치기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뒤에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학생, 오늘 어떤 순서로 보나요? 네, 화면에 목차 떼어드렸습니다. 자금 조달의 두 기둥부터 시작해서 부채의 엄격한 조건, 그리고 교묘하게 숨겨진 리스와 연금 찾기, 혼성증권, 마지막엔 RTX와 홈디포의 실전 매치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산을 구매하는 방법. 우리가 공장에 들어갈 기계를 사든 번쩍거리는 사옥을 올리든 간에 그 돈의 출처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은행에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주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나. 맞죠? 정확해요. 남의 돈인 부채, 그리고 진짜 주인의 돈인 자기 자본. 이 심플한 두 기둥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게 기업 가치 평가의 아주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회계사분들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장부에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 시장 가치를 그때그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샀을 때의 가격표, 즉 취득원가나 장부 가치를 뚝심 있게 기록해둡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오늘의 핫한 시세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섹션 볼까요? 대체 무엇을 공식적인 부채로 쳐줄 것인가 하는 건데, 솔직히 그냥 나중에 돈 줄게 하고 약속하면 다 빚 아닌가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회계 장부에다가 나 이만큼 빚졌어 하고 딱 올려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깐깐하고 엄격한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해요. 학생, 화면에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보이는데요. 미래 현금 유출 예상, 피할 수 없는 채무, 이미 발생한 거래. 말이 좀 딱딱해요. 쉽게 가보죠. 학생이 최신형 노트북을 사려고 은행 대출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 과거의 거래입니다. 자, 이제 이자랑 원금을 갚아야 하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버린 거고요. 그리고 매달 제 통장에서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그 첫 번째, 미래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군요. 눈물 나네요. 하하, 그렇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다 맞물려야만 비로소 진짜 부채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부채도 기간에 따라 나누나요? 화면 보니까 딱 1년 기준인 것 같아요. 네, 당장 줘야 할 밀리는 월급처럼 1년 안에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고요. 만기가 그 뒤로 훌쩍 넘어가면 장기부채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갈게요. 만약 회사가 장기 대출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장부에 적힌 대출 금액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실질적인 빚의 부담감,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좀 떨어지겠지만, 아까 회계사들은 보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적힌 숫자는 안 변하고 그대로겠네요? 완벽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널뛰기를 해도 장부에 잉크로 적힌 그 부채의 장부 가치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숨겨진 부채네요. 기업들도 자기들 빚이 너무 많아 보이면 투자받기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몰래 장부에서 지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완전 탐정처럼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꼼꼼히 찾아봐야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리스와 연금입니다. 화면의 타임라인 한번 볼까요? 불과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나 큰 매장을 빌릴 때 운용리스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서 부채 정보에서 아예 쏙 빼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냥 매달 렌트비만 비용 처리하면 땡이었죠. 와, 그럼 빚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장부 다이어트가 엄청났겠네요? 근데 2019년 이후로는 룰이 싹 바뀌었나 봐요? 맞습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회계기준이 대대적으로 철퇴를 내렸죠. 이제 그런 꼼수 절대 안 통합니다. 거의 모든 리스 계약을 자산과 부채로 투명하게 장부에 다 올려놔야만 합니다. 학생, 직원들 연금도 부채가 되나요? 화면에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네, 회사가 매달 정해진 돈만 펀드 계좌에 쏴주고 끝 하는 확정 기여형, 즉 DC형은 아주 깔끔해요. 문제는 확정 급여형, DB형입니다. 이건 직원이 퇴직할 때 특정 금액의 연금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회사가 미리 쾅쾅 약속을 해버린 거거든요. 아하,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 연금 주려고 모아둔 돈을 투자를 잘못해서 날려먹거나 하면 나중에 줘야 할 돈보다 모자라게 되잖아요. 빙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빠꾸가 난 차액을 과소적립연금부채라고 해서 장부에 당당히 올려야 합니다. 이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진짜 빚이에요. 부채 파트의 마지막 보스, 이연법인세입니다. 영어로는 디폴트 텍시즈인데 말이 좀 어렵죠? 네, 뭔가 세금을 낸다는 건 알겠는데 뒤로 슬쩍 미룬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예쁜 회계 장부상의 이익이랑 실제 국세청에 세금 낼 때 계산하는 이익이 기준이 달라서 차이가 생겨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운 좋게 세법상 혜택을 톡톡히 받아서 실제 세금을 확 적게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 덜 낸 만큼 기어코 토해내라고 하겠네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인 회계사들은 이거 언젠간 내야 할 세금 청구서다 하고 미리 짐작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튼튼한 동아줄로 묶어서 기록해 두는 겁니다. 자, 무거운 빚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반대편 기둥인 자기자본 쪽으로 훌쩍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드디어 빚이 아니라 진짜 주인의 목, 주주들의 돈이네요. 네, 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빚과 자본 사이에서 박쥐처럼 아주 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흥미로운 녀석이 하나 숨어 있어요. 슬라이드에 나온 우선주요? 이름부터가 주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자본 아닌가요? 겉보기엔 딱 그렇죠. 하지만 우선주를 처음 발행할 때 매년 정해진 고정 배당금을 무조건 드릴게요 라는 조건을 달아요. 가만 보면 이거 매달 따박따박 이자 줘야 하는 부채랑 너무 똑같이 작동하잖아요. 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부채 장부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가 일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그 배당을 한번 못 줬다고 칩시다. 채권자들처럼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회사 파산시켜주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파산 위험이 없는 자기자본 쪽에 예쁘게 분류됩니다.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싹 다 가진 기업 입장에선 써먹기 아주 좋은 혼성증권인 거죠. 자, 화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공식 하나를 띄웠습니다. 자기 자본을 계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예요. 처음에 주식 발행해서 땡겨온 돈인 취득 원가에 더하기, 회사가 장사 잘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이익 잉여금,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데요. 근데 맨 끝에 빼기 기호가 붙은 자사주 항목이 있어요. 내 회사 주식인데 왜 빼는 거죠? 그 빼기 기호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회사가 번 돈으로 주식시장에 나가서 자기 회사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여버리면요. 저 공식 때문에 장부상에 찍히는 자기 자본 숫자가 훅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공식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착시를 일으키는지 바로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5번째 섹션, 기다리던 실전 매치네요. 엄청난 규모의 방위산업체인 RTX랑 세계 최대의 홈 인테리어 소매업체인 홈디포의 대결인가요? 네, 방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배운 그 자사주의 마법이 실제 장부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볼 겁니다. 2022년과 2023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한번 까봅시다. 표 맨 아래쪽에 총 주주 지분 보니까요. RTX는 대충 610억 달러가 훌쩍 넘는데 홈디포는? 네? 고작 15억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요즘 홈디포 장사 안 되나요? 맘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하, 딱 장부상 숫자만 쓱 훑어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유보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한번 보세요. 홈디포가 순수하게 장사해서 쌓아둔 돈은 760억 달러예요. 오히려 RTX보다 훨씬 많은데요? 아니, 그럼 그 산더미 같은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한 거죠? 바로 그 밑에 선명하게 마이너스 찍혀있는 자사주 항목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려 마이너스 870억 달러예요. 홈디포는 그동안 땀 흘려 번 돈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던 겁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자기 자본 깎아먹는 공식 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때문에 회사는 돈을 미친 듯이 긁어 모으는데도 장부상 자본은 거의 영원처럼 보이는 엄청난 착시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깐깐한 부채 요건부터 시작해서 꼭꼭 숨어있던 연금이랑 리스 부채도 끄집어내보고 자사주 매입이 장부에 일으키는 마법 같은 착시 효과까지 핵심만 쫙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장부에 적힌 숫자만 대충 보고 회사를 평가했다가는 완전 큰 코 다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운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실제 부채의 시장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재무상태표의 굳건한 장부 가치 숫자들이 기업의 진짜 현실을 100%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겉으로 보이는 숫자 이면의 진짜 경제적 실제를 꿰뚫어 읽어내는 엑스레이 같은 눈. 그게 진짜 가치 평가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이드 블랙스톤 H 그리고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